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본하고 좀 비교 분석함에 있어 가지고 일본과 우리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거는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경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일본의 그때 당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죠. 일본에서는 그 기준금리 자체를 6%로 올리면서 버블을 터트려 버렸어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105%였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버블을 안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제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저출산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혼인 감소가 이어졌고 그러면서 마케이노가 나오고 이런 등등등이 섞였어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법을 안 터뜨리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차이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이제 시청자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최신 데이터로 좀 부탁합니다. 이제 이런 부탁이 있으셨는데 뭐 설거지론 이유로 부탁한다고 이렇게 또 붙이셨는데 저도 가급적이면 최신 데이터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최신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연구를 생각보다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생각보다 없고 심지어 숨긴다는 느낌마저도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TV조선에서 통계청을 저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90년대생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반등할 것인데 이렇게 주장을 낙관했는데 TV조선에서는 최신 혼인율도 모르는 통계청이라면서 깠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계청에서는 이거와 관련돼서 반박 자료를 내놓는 그런 해프닝도 있습니다. 즉 이런 자료들이 그렇게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자료가 공급되지 않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총조사가 5년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30대 미혼율 추이입니다. 요거 한번 자료를 보면요. 지금 200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성 같은 경우는 좀 완만하게 상승했고 남성들도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오르긴 했는데 확실하게 갑자기 남성들의 미혼율이 급증하는 시점이 있어요. 이게 2000년부터 2005년입니다. 자, 요 사이에 5년 만에 무려 30대 남성의 미혼율이 10.6%나 증가합니다. 이 중간에 있었던 이슈가 하나가 있긴 있죠. 2003년도인가요? 카드 대란이 한번 있었어요.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거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2001년도 1월에 여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DJ 정부 때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그게 저는 더 큰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10.6이나 30대 남성 미혼율이 급증합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도 5.8% 오르고 그 이후로 보더라도 남성 미혼율의 그 추이는 매우 가파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50.8이 30대 남성 미혼율이고 여성 같은 경우는 33.6입니다. 지금 2023년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 뭐 55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싶고 여성 같은 경우도 이제 뭐 37, 뭐 이 정도 전후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고 하면 제가 아까 낮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사산업 미사의 그 개건 연구원이 그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료 중에서 좀 제가 좀 괜찮은 자료이긴 한데 물론 이번 주제와는 조금 관련은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자료가 좀 좋은 자료라서 이 내용은 조금 한번 보고 갔으면 해서 이렇게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자료입니다. 그 자료고 이거는 물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자,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면 지금 저출산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구권처럼 그 이제 동거라든가 뭐 이외의 형태, 지금 혼인을 꼭 하지 않더라도 혼인 이외의 혼외 출산을 어느 정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사회 인식적으로나 이거를 좀 완화를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아예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 문화에서는 이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나중에 정말 뭐 몇십 년 지난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냐,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혼외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서구권에서 먼저 이게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루어진 계기가 뭐냐고 하면 부모 세대보다 부유하지 못한 첫 세대 중에서 선진국이 먼저 그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서구권에서. 그런 이유에 혼외 출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냐고 하면 지금 이제 1980년, 85년 요 기점으로 해서 유럽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를 하나 보면 프랑스 한번 볼게요. 뭐 두 개 정도 봅시다. 프랑스를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혼외 출산율이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60% 정도 나옵니다. 엄청나게 높죠, 혼외 출산이. 그런데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가 여기 파란색인데요. 지금 1980년대 때만 하더라도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70년대 같은 경우는 10%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급증을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중에도 하나도 뭐냐고 하면 우리가 그 부모된 입장에서 나보다 자식 세대가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면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다 나타난대요. 특히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부모 세대는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 현상이 먼저 발생한 거죠. 1980년대 근처로. 왜냐하면 1970년대 때 유럽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이때 70년대. 그렇고, 자 여기서 이제 스웨덴 이제 한번 볼게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검정색인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보시면 1990년대 때까지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웨덴 같은 경우는 혼외 출산율이 뭐 60은 안 됩니다만은 50%, 한 55 정도, 뭐 이 정도 어바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지금 OECD 국가로 봤을 때 혼외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이 2.3이고 한국이 2.1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유교 문화라고 우리가 영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상태에서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봤을 때 유교적인 문화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서구 문명을 잘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받아들인 거고, 그리고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한 현상 자체가 한국보다 먼저 있었지만은 결국은 여기서도 당연히 이런 혼외 출산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겁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이거는 제가 볼 때 바로 현실화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답이 안 보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년대 후반부터 이제 서구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반등을 했어요. 그 반등한 요인은 이런 혼외 출산, 결혼 문화가 바뀌었죠. 그리고 출산에 대한 문화가 바뀌고, 그리고 이민 정책으로 반등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일본은 아직까지도 혼인 제도 안에서만 출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 아까 그 교수님 거, 그 개건연구원분 거 좀 플러스 알파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요. 결국은 제가 이번 주제가 그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냐, 일본과 비교 분석했을 때 경제적인 부분은 뺐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복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하고. 자,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 일본의 연령별 미혼율과 생애 미혼율입니다. 자, 이거를 아까 그분 거 이제 자료를 가져온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 50살일 될 때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 말하는 겁니다. 자, 일본은 어떻냐고 하면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2015년도에 23.37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요것도 제가 확인하니까 나무위키 거 가져왔는데 이 자료는 맞습니다. 28.2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일본 남성 중에 거의 4명 중에 1명은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결혼 안 했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일본을 한번 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거는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여성 같은 경우도 지금 1990년대부터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2015년도 되었을 때 14.05였고요. 06이네요. 그리고 2020년도 되었을 때 17.81입니다. 그럼 일본 여성 중에도 보면 뭐 5분의 1은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수가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결혼하지 못한 그런 세대입니다. 여기가 마케이누들이 왕창 몰려 있는 데죠. 마케이누들이. 참 일본도 그 여성들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만큼 굉장했나 봅니다. 굉장했나 보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한국의 생애 미혼율입니다. 이거는 뭐냐고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것만 딱 떼어서 딱 50살에 떼어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나이대의 평균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생애 미혼율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5년마다 발표되는 거고요. 자, 2020년도 같은 경우 대한민국의 뭐 이건 추정치죠. 추정했을 때 16.8 정도가 생애 미혼율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7.6 정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대한민국의 16.8 그리고 남성, 여성은 7.6이에요. 그러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어느 수치에 걸리냐고 하면 여기에 걸립니다. 2005년도 여기 걸려요. 여기에. 보세요. 남자가 16.8, 15.96 비슷하죠. 그리고 여성은 7.6, 일본 여성은 7.25.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우리나라가 요쯤에 2005년도쯤에 와 있는 거예요. 저출산 혼인율로 인해 가지고 이 생애 미혼율 그동안에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 게 일본의 2005년쯤에 와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이런 식으로 가면 일본이 소멸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고 그리고 일본의 이제 학계 출산율을 한번 볼게요. 일본 학계 출산율을 보면 이게 참 보면 그 1985년 여기가 아마 프라자 합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의 법 그 대출 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리고 내수 경제를 키우면서 일본의 버블 경제가 생겼죠. 그리고 92년에 터졌습니다. 터지고 요 사이가 그 최고의 호황기였고 일본 여자들이 콧대가 가장 높았을 때죠. 그리고 92년대에 버블이 터지고 1990년대 후반에 아시아 환율 위기가 왔죠. 한국이라든가 태국 여기 있고 왔습니다. 하여튼 이때 계속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때는 경기 침체를 일본이 버블이 터지고 13년 동안 경제가 침체되면서 잃어버린 뭐 10년 이야기 나오고 이때예요. 그러면서 출산율 자체가 1.26까지 떨어졌습니다. 2005년도에. 자, 아까 앞에 다시 보시면 지금 여기도 보면 2005년도에요. 생애 미혼율 이만큼 늘어났던 게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한 만큼 지금 이미 대한민국의 50 정도에도 미혼율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남성, 여성.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 저출산이 혼인 감소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누적되다가 뭐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뭐 별 말 없었지만 갑자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 게 지금 이제 와서 된 거예요. 벌써부터 문제는 벌써 있었습니다. 누적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심화가 된 건데, 자, 일본이 여기서 반등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자료를 왜 반등했는가를 자료를 찾아보면 확실하게 이야기는 안 나와요. 뭐 혹자들 같은 경우는 일본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동안에 누적적인 효과가 나타나와서 반등했다는 말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저는 제가 볼 때 설득력은 좀 없어 보이고, 그런데 이때 당시 나타났던 현상은 있었대요. 이 2005년도가 조금 지난 이후에 일본 여성들의 만혼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본 여성들 중에 고학력 중에 여성들 중에 그동안에 버티던 여자들이 결혼하는 게 늘었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여성들도 결국은 버티다가 마흔 전에 어쩌든가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버티다가 상고, 삼평, 사저로 가다가 요때 학력 높은 고학력 일본 여성들이 요때 결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아, 요때쯤에 2005년도 요쯤에 일본의 여성들이 그 눈높이가 엄청나게 높았고 그들이 결국 이때 기부업을 때리지 않았느냐. 이 전후에. 물론 정확한 시점은 안 나오죠.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요때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죠. 즉 여성들 그렇게 설치던 거 애들이 눈이 낮아지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결혼 안 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들이 이제 고립이 되고 그중에 일부들은 정신 차려가지고 늦게나마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출산을 또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반등이 된 것이 아닌가. 이건 저의 가설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의 문화가 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혼할이라는 붐이 불었다고 합니다. 이제 혼할이라는 거는 아사히 신문에서 나오는 잡지에서 처음 등장한 신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일본에서는 취직 활동을 치할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치할의 약칭인데 혼할 같은 경우는 혼인을 하기 위한 활동의 약칭을 혼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 그 많은 호응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 이후에 드라마, 잡지, 신문 등에 많이 등장하는 유행어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일본 사회 전체를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이때 2008년도에 그 아라포 어라운드 40 이제 그 일본의 드라마가 나오면서 그 여성들이 좀 까이는 그런 드라마가 나왔던 게 바로 2008년도, 2007년도 요때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여성들 우리 뭐 쓰시녀 하는 말 있잖아요. 그 쓰시녀의 대표적인 부분이 뭡니까? 여자력이죠. 여자력. 이 여자력 같은 거는 언제 나왔냐? 이제 단어의 탄생은 2000년도에 뭐 어떤 만화에서 나왔는 내용인가 봅니다. 뭐 연재 에세이 미인하복 만화가 안노 모에코의 연재 에세이 만화가 아니고 이 만화가의 에세이였네요. 여기서 처음 언급된 단어인데 이게 2009년에 신어 유행어로 선정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혼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여자력도 그렇고 그 일본의 마케이노들이 무너지면서 일본 사회에서 정말 쓸모없는 싸움에서 진 게 이런 분위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2008년, 2005년을 넘어서서 2006년, 2007년, 2008년 여기에 이제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야 저렇게 밑에 있는 세대들 그리고 좀 늦은 세대들은 늦게나마라도 결혼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저렇게 가면 안 되겠다. 저 언니처럼 저랬다가는 내 인생 엿되겠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여자력을 가시하면서 일본의 어떤 그 출산율이 반등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을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거 답 없는데 대한민국 보면 참 이거 참 노답입니다. 노답인 게 우리 제가 정치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지만은 이거는 뭐 분명하게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안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분의 재임 기간이죠. 2017년도 5월달, 2022년도 5월달까지 여기가 재임 기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좀 뻗었죠. 1.3, 1.19, 1.2 하나, 1.24, 1.17 하다가 2017년도 5월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최저점을 깨면서 1.05, 0.98, 0.92, 0.84, 0.81 물론 2022년도 5월에 퇴임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모두 문 전 대통령 탓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추세가 한번 잡히면 이거는 쉽게 못 바꾸죠. 자, 이렇게까지 간 겁니다. 간 거고.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3대 적폐, 대한민국 저출산의 3대 적폐는 저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보고요. 가장 큰 범인이죠. 딴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랬으니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페미들이 물론 지금 20년 이상 활동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들이 2015년도부터 뭐 메갈, 워마드 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었죠.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가 그동안에 20년 동안 이 딜을 서포트하고 전면에 나서면서 여성의 인권을 신장한다고 했지만 결국 여성의 인권이 시장한 것이 결국은 남성의 인권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남성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출산을 못하고 결국 이 문제로 온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의 끝은 언제냐? 이 싸움의 끝은 언제냐고 하면 일단 뭐 문 전 대통령이야 어차피 퇴임했으니까 끝난 거고 이 페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심지어 여성들한테도 버리며 받을 때 이 싸움은 끝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성가족부도 폐지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성가족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면 뭐 아마 없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또 이기지 못하면 아마 여가부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저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초창기에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이게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면 못할 것도 아닌데 아니면 다른 부와 통폐합을 통해서라도 좀 풀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그렇습니다. 뭐 여가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뭐 페미 요구는 일단 지금 많은 국민들도 여기가 문제 있다는 거는 느끼고 있어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많이 느끼신 것 같고 대부분 다 문제 있다고 느낀 것 같은데 저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여성들끼리도 페미를 버려야 돼요. 니들 때문에 지금 남자들이 지금 흑화해 버렸다. 니들 그만 좀 설쳐라. 니들 패배한 개다. 마케이노다. 여자들이 여자를 깔 정도 상황까지 가야 이 싸움이 저는 종료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물론 이제 아까 제일 초반에 제가 서두로 말씀드렸던 게 이 경제 부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여성들이 아직까지 기싸움을 하고 있죠. 이 기싸움을 하는 이유가 경제가 아직까지 괜찮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자리가 있고 여장들 뭐 아직까지도 먹고 살만하니까 뭐 애플망고 뭐 10만 원짜리 먹고 뭐 해외여행 가고 오마카세 가고 지금 아직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왜 이 시점에서 반등을 했냐? 출산율도 반등을 하고 2000년대 후반에 왜 호날이라든가 여자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렇게 됐냐? 일본은 경제가 언제부터 박살이 났습니까? 1992년도부터 박살이 나가지고 무려 13년, 15년을 겪었기 때문에 15년 정도 겪었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여자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결혼도 못하고
능력 없는 여자들은 그래도 결혼은 해야 그래도 먹고 살 것 같으니까 이런 여자력이 나오고 이런 호날이 나오고 일이 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과 우리가 다른 문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바로는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어떤 이번에 상황 같은 경우는 결국 연준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5.25%죠. 그리고 물론 이게 뭐 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연말 되면 뭐 금리 인하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연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목표 물가가 2%까지 갈 때까지는 뭐 그대로 가려고는 하는데 물론 그 중간에 누군가가 희생양이 터지면서 갑작스러운 경제 충격이 이루어지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건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고물가 고금리 하다못해 중물가 중금리 그리고 환율도 우리나라 지금 높잖아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상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 자체가 심화되면서 여성들도 돈이 없고 요새 뭐 마통령 터져가지고 지금 그거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요새 뭐 배달 같은 것도 확 줄었다고 하고 지금 하여튼 뭐 자영업자분들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경제 위기와 그리고 이 패미들을 여자들마저도 손절하게 되고 그 시점이 바로 대한민국 저출산의 저점이지 않을까. 그럼 그게 언제쯤일 것 같냐?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들 그리고 여성들이 빨리 깨어나야 되고 그리고 정치인들도 좀 깨어나야 되고 언론들도 깨어나야 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걸 보면 결국은 일본에 비교해 보면 마케이노들이 결국은 패배한 것처럼 패미들이 패배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저출산도 반등하지 않을까. 일본도 그랬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댓글을 보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야, 이 저출산이 이거 지겹다. 다른 거 하자. 뭐 어차피 답 없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거 해봐야 뭐 뭔 의미 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거 내용을 하다 보면 거의 다 보면 여성분들을 좀 비판하는 게 많잖아요. 저는 여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여성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건데 몰라요. 뭐 지겨우신 분들은 지겹지만은 영상을 찍는 저는요. 어, 매 순간 재밌습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고 또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올리고 공부하고 이런 거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 또 이렇게 또 까니까 또 은근히 또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 좀 지겹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언론들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이런 저출산 문제가 여자들 잘못이다. 여자들의 허영심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뭐 맨날 보면 뭐 양성평등을 해야 된다. 육아 쪽에다가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 뭐 등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저출산을 해결할 게 아니고요. 혼인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예요. 혼인. 남성들의 소득을 늘려주고 남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게 그렇게 지금 구조로 가야 돼요. 아니 우리가 인류가 생긴 이후로 그동안의 오랜 기간 동안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은 분담이 되어 있었어요. 분담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뭐 여성들의 인권이 올라오면서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분담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깨져다 보니까 결국은 혼인이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출산도 감소되고 이래 돼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좀 뭐 불편하시더라도 저는 뭐 다른 것도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좀 불편하시고 지겹더라도 좀 양해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